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백화저택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오래전부터 폐허가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저택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때때로 소름이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 확인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마을엔 진우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고 잠시 고향에 돌아와 있던 중이었죠. 그는 마을에서 들리는 백화저택에 대한 소문이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저택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택에 들어가 전설 속에 유령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11시쯤 그들은 프레쉬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백화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벽은 골조를 드러내며 무너져 내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잡초로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유일한 입구인 대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그들은 심호흡을 하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내부는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프레쉬를 통해 비춘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으며 메마른 나무 바닥이 그들의 발소리에 따라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어린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농담으로 그 긴장감을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방금 그거 들었어? 그냥 바람 소리겠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1층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습니다. 남은 방들은 비어 있었고 그저 바닥에 옛날 신문지 몇 장이 흩어져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에선가 그들은 마치 누가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탁자 위에 놓인 찻잔에는 아직도 물기가 맺혀 있었고 벽난로 앞 도구 위에는 누군가 앉아 담배를 피운 듯한 재가 아직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후 퇴하기엔 이미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 중 하나가 이건 이상해. 그냥 나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온몸이 마치 꽉 쥔 손 안에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거칠게 느껴졌고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출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어떤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옛날 의상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였고 그녀의 눈은 검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흉측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저택을 빠져나왔고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결코 저택에 다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날 밤을 기억하며 누군가 저택에 가겠다는 말을 하면 경고하곤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형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위를 피해가며 그곳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실을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로 말이죠. 이 이야기는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전해지는 공포입니다. 그날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영원히 저택의 어둠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깊은 밤. 작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집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나면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 집은 항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위치에 있었고 마치 안개에 둘러싸인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야기의 시작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 집에는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지만 자식이 없는 외로움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다. 슬픔에 잠긴 할머니는 매일 밤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잠드는 게 일상이었다. 어느 겨울밤 할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문이 삐걱거렸고 그 너머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서 있었다.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는 분명히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가자. 여긴 너무 춥구나. 할머니는 그 길로 할아버지를 따라 문 밖으로 났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할아버지의 영혼과 함께 떠났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날 이후 그 집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조금씩 그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각각의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추가되었다. 밤이 되면 불빛이 없는 창문에서 어른거리는 형체가 보인다는 증언도 있었고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들도 이어졌다. 몇 년 전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가 그 집을 찾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농담처럼 웃어넘겼고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새벽 2시경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여 그 집에 들어갔다. 바닥은 삐걱거리며 오래된 집에 희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 집의 내부가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듣던 할머니의 잔잔한 자장가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두려움에 질려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기자 그는 무언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돌아가. 여긴 너의 자리가 아니다. 비명을 지르며 그는 밖으로 빠져나와 미친 듯이 뛰었다. 친구들은 그를 쫓아내려갔고 그날 밤 그들은 아무도 그 집 근처에 다시 가지 않았다. 이후로 그 이야기는 다시 마을을 휩쓸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본격적으로 기피하게 되었다. 이제 그 집은 잡초가 가득 자라나고 완전히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 간혹 용감한 이들이 도전하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집은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으며 뭔가가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키려는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비밀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매일 집과 직장을 오가는 생활 속에서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언제나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근을 끝내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객차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몇몇 취객들이 어디론가 휘청거리며 가는 것을 제외하면 나와 몇 명의 승객들 뿐이었다. 나의 집은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그 거리마저도 피곤한 몸으로는 멀게 느껴졌다. 열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니 발신자 이름은 알 수 없음이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낯선 목소리가 나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는 게 아니겠는가. 김민수 씨, 이쪽 길로 오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다. 더 소름 돋았던 건 그 전화는 곧 끊겨버렸고 발신 번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분 나쁜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지러웠고 그 전화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집으로 향하는 길 중간 좁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야 했다. 평소라면 가장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피곤해 지친 몸은 그 길로 가는 것을 택했다.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며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골목의 한가운데쯤 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분명한 발소리로 변했다. 나는 점점 빠르게 걸었고 발소리도 그에 맞춰 빨라졌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자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순간 돌아보지 마세요라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나는 그대로 멈춰서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나의 주변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마치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던 나는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계속 앞으로 걸어나갈 뿐이었다. 골목의 끝이 보이는 순간 발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영렬할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일은 잊을 수 없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린 채 내 방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밤 나는 끝내 잠들 수 없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보던 중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다름 아닌 애가 지났던 그 골목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였다. 더욱 소름 끼쳤던 건 그 시간대와 사건 현장이 내가 통과했던 바로 그 장소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눈앞이 아득해져 오며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정체불명의 전화와 속삭임은 나를 구하려 했던 건가? 이후 나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 매일같이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정체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할 뿐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만약 그때 돌아봤다면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괜찮았을까?